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오늘 다룰 서울경제신문의 일면 핵심 기사들을 보면요. 코스피 8천 돌파부터 핵 잠수함 건조, 기업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육아휴직 확대까지 정말 굵직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 안보,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미션을 가지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이슈들이라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미스테리한 코스피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진짜 시장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13거래일 만에 7,000선을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8,047.5일에 마감했잖아요. 시가총액이 무려 6,581조 원이라고요. 맞습니다. 6,581조 원. 거시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5.7%나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런 밝은 반도체 실적 전망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죠. 아, 반도체 실적이 역시 컸군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솔직히 오타가 난 줄 알았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보통 다들 주식을 사고 있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6천억 원,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단 말이죠. 심지어 외국인은 13일 연속으로 무려 46조 원어치를 던졌고요. 다들 주식을 팔고 있는데 지수는 폭등한다. 이거 뭐랄까, 거대한 스펀지가 매물들을 소리 없이 다 빨아들이는 고래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사고 있는 건가요? 그 거대한 스펀지의 정체가 바로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다 팔았다고 하셨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면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무려 1조 4천억 원의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숨겨진 세력이 쓸어담는 게 아니라요. 아주 거대한 기계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기계적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별 주식은 무서워서 팔아도 ETF에는 돈을 계속 넣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현재 ETF 순자산이 484조 원을 넘겼거든요. 4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니까 운용하는 금융투자기관들은 고객의 돈이 들어온 이상 시장의 공포 심리와는 상관없이 그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 주식들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사들여야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완전히 배제된 거군요. 우리 개인들이 간접 투자로 넣은 돈들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방을 방어해주는 일종의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떤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매수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자금줄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꿈의 코스피 1만 시대, 이것도 충분히 낙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LS증권 정다운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내부의 자금력만으로 1만 선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반드시 외부 시스템, 그러니까 거시적 환경의 변화가 맞물려야 하거든요. 자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의 확실한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AI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코스피 1만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죠. 결국 시스템 내부 동력만으로는 안 되고 거시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거군요. 경제시장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금융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인다면 국가 안보 지역 역시 국제 지정학적 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국방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경제를 견인하는 게 AI와 반도체라면 안보 역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죠. 아주 엄청난 전환점이 될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주국방의 상징인 첫 핵추진 잠수함 장보고 N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대 중반 진수,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와, 2030년 되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번 사업이 단순한 무기 하나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핵 잠수함 건조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작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완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을 갖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만의 압도적 전력을 갖는 건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다 보면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우리 조선 기술로 만들되 국제 비확산 체계는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사이에 아주 복잡한 체스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가요? 그 복잡한 체스게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 JFS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자체는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아주 엄격한 룰이 깔려 있죠. 엄격한 룰이요? 어떤 단서가 붙은 건가요? 미국이 승인한 건 우라늄 사용을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평화적 목적이요? 아니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군사무기를 만드는데 평화적 목적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약간 앞뒤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건요, 우라늄을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 탄두로 쓰는 건 절대 안 되고, 오직 잠수함의 스크루를 돌리는 엔진의 동력원으로서만 원자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단순한 연료로만 쓴다는 합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건조와 기술 이전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려고 6월에 미국 실무협상단이 방안을 하는 겁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강해도 결국 비확산 체계라는 국제적 시스템 안에서 합의를 끌어내야만 실질적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시스템 속에서만 안보 전략이 실행되는 거네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외교 단어 하나하나까지 쪼개서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시스템을 자부하는 국내 대기업에서는 아주 뼈아픈 리스크 관리 실패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소식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 회장이 8일 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4년 3월 취임 이후 첫 공개 사과죠. 8일 만에 사과했다는 건 사태를 심각하게 본 건데 저는 기사를 보면서 기업의 그 견고하다는 시스템의 회의감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신입사원 혼자 돌발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담당 팀장, 임원, 본부장, 대표이사까지 다 서류가 올라갔을 텐데요. 네, 결제 라인을 다 거쳤죠. 저는 이걸 비유하자면 바이러스 잡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정작 피싱 메일의 악의적인 문맥은 전혀 못 읽는 고장난 스팸 필터 같거든요. 자물쇠가 채워진 문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이게 5.18과 연결돼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기자님의 스팸 필터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신세계 조사 결과를 보면 누군가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었죠. 서류에 도장 찍는 물리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있었지만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먹통이었던 겁니다. 문화적 감수성이 빠져 있었다. 네. 회사에서 결제판에 서명이 15개 찍혀 있으면 앞에 14명이 제대로 받겠지 하고 마지막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사인하잖아요. 제도가 아무리 견고해도 위기를 감지하는 깨어있는 인식이 없다면 시스템은 그저 거대한 실수를 효율적으로 통과시키는 파이프라인에 불과하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시스템도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거네요. 기업이 이렇게 낡은 인식 체계를 고쳐야 하는 시점이라면 정부는 지금 저출생과 돌봄 공백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파격적으로 확대됐다고요? 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자녀가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휴직을 쓸 수 있게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1년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만임 치료 전용 휴직도 신설됐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요? 와, 보통 육아휴직은 애기들 기저귀 찰 때나 어린이집 다닐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확대한 건가요? 그 배경에 아주 뼈아픈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남녀 공무원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요. 자녀가 6세, 7세일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남성 18%, 여성 11.5%로 확 급증하거든요.
어린이집 다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오히려 휴직이 몰린다는 거군요. 이건 좀 역설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이 부모들에게는 거대한 돌봄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학령기 돌봄 절벽입니다. 어린이집은 종일 보육이 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면 정규 수업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부모 퇴근 시간까지 무려 5, 6시간의 텅 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공교육 시간표와 직장인의 노동 시간표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아, 진짜 일시면 끝나버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패닉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이 불일치를 인정하고 6학년까지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를 늘린 겁니다. 덧붙여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재난 시 국가의 보호 임무를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과 소아천정비법 개정안도 동시 의결되면서 국민안전 시스템도 한층 강화됐죠. 아이가 혼자 밥 챙겨 먹어야 하는 시간을 제도로 메워준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안의 코끼리 같은 좀 불편한 진실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휴직 확대된 거 공무원들은 당장 내일부터 참 좋겠지만요. 인력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중소기업 직원들이나 민간 부문의 독자님들에게는 완전 딴 세상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제도의 확장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한림대학교 석재현 교수의 분석을 보면 이런 선도적인 정책이 민간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몇 년씩 자리를 비우면 당장 생존이 흔들리니까요. 그렇죠. 휴직 기간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법적인 획일화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 현실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시간제 근무 같은 맞춤형 보완책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결합되어야만 이 제도가 민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휴직을 넘어서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시급하군요. 오늘 경제부터 안보, 기업 문화와 돌봄 정책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장을 방어하는 AITF 알고리즘이든 서류에 도장만 찍는 기업의 결제 시스템이든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책임을 시스템에 외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들에서 보았듯 인간의 치열한 고민이 빠진 시스템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독자님들도 일상에서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8천 안착, 장보고 N사업, 신세계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육아휴직 확대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